자, 15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영화 한 장면을 감상하시죠. 이 길게는 못합니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Do you mind this music? Do you like opera? I am not that familiar with opera, Andrew. Oh, this is my favorite aria. It's Maria Callas. It's Andrea Chenier. Umberto Giordano. This is Maddalena. 제 유튜브 초반에 이제 지금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아리아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 영화는 이제 1993년에 만들어진 그 법정 드라마인데, 이 톰 행크스와 이제 덴젤 워싱턴이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주 유망한 젊은 청년이 이제 로펌의 변호사로 일을 하는데, 이 동성애자면서 이제 에이즈에 걸리게 되죠. 이 해고를 당합니다, 로펌에서. 이 덴젤 워싱턴은 이제 원래 경쟁사 로펌에 있었는데, 그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에 톰 행크스의 이제 변호를 맡게 되죠. 이 오페라의 이제 아주 중요한 아리아 중 하나인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하는 이제 라맘마모르타라는 이제 아리아를 이 극 중에서 듣게 되는데요. 이 아리아가 굉장히 이 영화에 뭐 단순하게 OST 한 곡으로 이렇게 삽입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역할을 하죠. 영화 내에서는 이제 이 아리아는 이제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자, 제가 이제 사실 그 오페라를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친 게 이 영화인데, 이 톰 행크스와 이제 덴젤 워싱턴은 이 공통점이라고는 이제 변호사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은 보수적인 흑인이기 때문에 동성 연애자도 싫고 에이즈 환자도 싫죠. 톰 행크스가 이제 백인인데 비해서 자기는 흑인인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톰 행크스가 굉장히 명문대 출신의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경쟁사 로펌에 서로 근무하면서 경쟁을 하던 그런 상태인데, 이 톰 행크스의 이제 변호를 맡게 됐단 말이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이 톰 행크스가 동성연애자인 것도 못마땅하고 에이즈 환자인 것도 못마땅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뭐 이 재판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이기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동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었단 말이죠. 과연 내가 의뢰를 받아서 이제 변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뭘로 이길 거면 또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죠. 동성연애자하고 에이즈가 이 해고당한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로펌 쪽 입장이 오히려 더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 재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이 이제 톰 행크스를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 아까 나온 그 장면입니다. 오페라를 좋아하느냐? 오페라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실 뭐 따분한 오페라 얘기하는데 벌써부터 막 지쳐하죠. 근데 이 톰 행크스가 이제 그 오페라를 들으면서, 아리아를 들으면서 하는 그 얘기에서 이제 워싱턴이 완전히 빠져들죠. 그러면서 이 톰 행크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이제 그 일체감을 경험을 합니다. 그 아리아 속에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생긴 그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딸이 또 결국은 예인을 구하기 위해 갖고 부르는 그 절박한 아리아를 이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곧 죽게 되는 이제 톰 행크스의 그 법정 싸움이 왜 이겨야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워싱턴이. 결국 그래서 사실 그 아리아 한 곡이 이 영화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실 워싱턴이 그 법정 싸움에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는 공감과 스스로의 그 이유를 찾은 거죠. 영화는 그렇습니다. 제 초기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사실 이 장면이 이제 블럭이 돼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게는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이 4분 30초짜리 이제 영상을 하나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직접 한번 보시고요. 솔직히 저는 영화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시라고 지금 권하고 싶습니다. 보셨든 안 보셨든. 안 보신 분은 뭐 무조건 보셔야 되고, 한번 보셨던 분도 지금 제 이 설명을 듣고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그랬고도 오페라가 별로 재미없는 장르였다면은 그건 뭐 기본적으로
포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화였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안드레아 셰니에입니다. 이 영화에 그 라만마 모르타가 이제 삽입된 그 오페라기도 하고요. 제가 오페라 명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요나스 카우프만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독일 오페라 성악가죠. 우리 오페라 그 구독자분 중에서 요나스 카우프만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찐팬이 있습니다. 이 ROH는 그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약자입니다. 이 코벤트 가든이라 그러죠. 영국 런던 그 왕립 오페라 극장입니다. 출연자는 그 요나스 카우프만 뿐만이 아니고 이제 에바 마리아 웨스트블럭하고 우리 저번에 이제 서부의 아가씨에서 봤던 분이죠. 젤리코 루치치 둘 다 뭐 엄청난 분입니다. 이 세 명의 트리오가 이제 꾸미는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어 베리즈머의 거의 대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페라는 사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영화하고 이제 이 마리아 칼라스 때문에 소프라노의 오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제목이 안드레아 셰니에 자체가 이제 이게 타이틀롤이거든요. 그 당시에 실존하던 이제 프랑스의 그 시인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 공포정지 때 단두대 이슬로 실제로 사라진 시인이고 이 영화는 이른바 타이틀롤 그대로 소프라노 오페라가 아니고 테너의 오페라입니다. 테너의 아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것도 많고 실제로 그 테너의 아리아들은 이 안드레아 세니어가 이제 시인이잖아요. 실제 그 두 편의 그 즉흥시 남긴 시가 그 가사가 돼 있는 그런 아리아거든요. 그 아마존닷컴을 찾아보니까 DVD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이 DVD고 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루레이로도 있을 겁니다. 블루레이로도 나온 게 있고 한 가지 애석한 점은 이제 한글화된 국내 판매가 없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전혀 제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움베르토 조르다노 작곡가입니다. 안드레아 셰니에를 만든 작곡가인데 이분은 이탈리아 분입니다. 이 베리즈모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이 가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만든 마스카니나 그 다음에 라왈리를 했던 이제 카탈라니, 그 다음 팔리아치를 작곡했던 이제 그 레온 까발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베리즈모를 이제 이끌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푸치니와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푸치니가 워낙 뭐 이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어떤 상대적으로 약간 마이너한 그런 작곡가였지만 이 안드레아 셰니어는 사실 푸치니의 어떤 작품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죠. 페도라라는 그런 성공작이 또 있습니다. 애인의 부모를 이렇게 죽이는 뭐 그런 끔찍한 오페라 소재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실제 그 조르다노가 남긴 오페라는 거의 한 10작품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공작이 한 2작품 정도 되는 거고 1889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 단막 오페라 경연대회 이 마리나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때 이제 출품한 작품 중에 이제 수상작 1등작이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입니다. 이 마스카니의 작품. 그 당시에 팔리아치도 출품이 됐었는데 팔리아치는 굉장히 이제 그 작품성 인정을 받았지만 이게 극중국 형태로 돼가지고 단막 오페라라는 조건에서 못 미쳐서 수상은 못 됐고요. 이제 라왈리나 푸치니 작품도 그때 출품이 됐었다 그럽니다. 조르다노의 마르나는 이제 6등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당시가 이제 그 베르디가 이제 그 팔스타프 마지막 작품을 남긴 그런 상태였었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스가 이제 바로 2년 전에 이제 초연이 됐었죠. 그 오페라의 구성을 봤을 때 아주 안드레아 셰니에와 비슷한 토스카, 푸치니의 토스카가 4년 뒤에 이제 초연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에서. 자, 안드레아 셰니어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혁명가인 실존 인물의 그 모델로 만든 동명의 원작 소설을 루이지 일리카라는 이제 대본가가 만든데 사실 루이지 일리카는 조르다노보다는 이제 푸치니와 훨씬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이제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랑스 혁명 직전이 이제 1막에 잠시 나오고 그다음 2, 3, 4막은 5년 뒤에 그 공포정치가 시대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주요 아리아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테너의 그런 오페라이기 때문에 안드레아 셰니가 그 시인이 만든 두 개의 이제 즉흥시 어느 날 푸른 하늘을 보며 5월의 화창한 날에가 단연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그 마다레나의 소프라노 아리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라만마 모르타라는 아리아, 그 다음에 바리톤 아리아가 이제 제라르의 조국의 적이라는 아주 또 걸출한 바리톤 아리아가 하나 있고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제 셰니에와 마달레나의 그 마지막 피날레 이중창곡 우리의 죽음은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아리아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단연 뭐 돋보이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라맘마 모르타뿐만이 아니고 안드레아 셰니어의 이제 오래와 화창한 날에와 이런 이중창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 셰니어는 어느 모로 보나 이제 토스카와 굉장히 그 유사성이 많은 오페라입니다. 안드레아 셰니어가 이제 1896년에 초연을 했고 4년 뒤에 이제 토스카가 이 공연이 됐는데 자, 이 공통점이 이제 베리즈모고 둘 다 반역죄 누명을 씌우죠.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연인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지만 결국 구명에 실패를 하고 결국 여자 주인공이 죽음에 이른다는 그 똑같은 공통의 소재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이제 안드레아 셰니어는 시인이고 토스카는 화가죠. 성당에서 그림을 그리는. 여주 직업은 뭐 안드레아 셰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귀족의 딸이니까 직업이 따로는 없었고 그다음에 토스카는 이제 오페라 가수입니다. 악역으로 나오는 직업이 이 안드레아 셰니어에서는 제라르가 이제 혁명정부의 간부고 토스카는 이제 경찰 총감입니다. 당시 로마에. 그다음에 여주의 역할은 토스카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경찰 총감을 살해를 합니다. 안드레아 셰니어에서는 제라르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결국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결국은. 그 아리아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자기의 그 너무 서글픈 현실과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관적이고 해서 그걸 부르는 아리아가 이 토스카에서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그 아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아 셰니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라는 그 회상곡이죠. 프랑스 혁명 때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어머니가 그 불타는 집에서 이제 자기 딸은 구하고 결국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을 대신해서 죽죠. 그리고 또 이 남자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부르는 아리아. 이제 이 별은 빛나건만 토스카에서는 아주 엄청난 아리아죠. 거기에 비견될 만큼 훌륭한 아리아가 아니라 5월의 아름다운 어느 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인의 이제 시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오페라가 4년 사이에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왔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대본가가 같은 사람입니다. 루이지 일리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루이지 일리카를 이제 찾아봤죠. 엄청난 대본가입니다. 이 이탈리아 시인이면서 극작가인데 주로 이제 푸치니와 많은 작품을 했어요. 거의 뭐 오페라 대본만 80여 편을 남긴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문체와 극적인 구성이 아주 탁월한 소질이 있어가지고 이 푸치니하고 이제 푸치니의 3대 작품을 다 이 사람하고 작업을 했어요. 이 보니까 이제 푸치니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이렇게 옛날 사진입니다. 이게 19세기 말경의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카탈라니의 라왈리도 이 사람 작품이고 푸치니의 마농네스코, 라보엠, 토스카, 마담 버터플라이, 푸치니의 주요 작품 4개가 전부 이 루이지 일리카의 대본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 조르다노한테는 이제 안드레아 셰니어를 준 거죠. 이게 80여 편의 이제 대본 중에서 이제 제가 주요한 것만 몇 개 꼽아본 겁니다. 카르멜로의 수녀들의 대화에서 그 카르멜로의 수녀들의 대화도 시대적 배경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었었죠. 교회 재산 몰수를 하고 뭐 미사 집전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수녀들이 이제 결국은 공포 정치에 항거하다가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사실 이 안드레아 셰니어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거의 이제 그 카르멜로의 수녀들하고 거의 같은 이유로 이제 죽게 되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1막은 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입니다. 전인데 이 장폴 마라하고 당통 이렇게 로베스피에르 이 세 사람이 핵심이 돼서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결국은 3명 다 죽게 되죠. 반대파에 의해서 죽고 한 사람은 또 내부적으로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갖고 죽고 로베스피에르는 결국은 또 테르미도로 인해 가지고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막에서 4막까지는 이제 공포 정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의 시차가 있는데 지금 실제 안드레 셰니어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40몇 시간 뒤에 안드레 셰니어를 죽인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한 2, 3일만 더 견뎠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드레 셰니어는 혁명가이면서 개혁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찬성을 한 사람인데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화정이나 이 공포정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실 단두대의 이슬로 결국 사라졌습니다. 자, 마라의 죽음, 그 프랑스 혁명의 3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암살당합니다. 이게 2011년 브레겐츠, 이 호수 위의 이제 무대에서 이 마라의 죽음에 대한
그림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 무대를 호수에 이렇게 꾸몄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2015년 그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그 무대도 결국 이제 파리 근교에서 이 마라 흉상이 있는 그쪽도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마라가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캐스팅을 보면은 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요나스 카우프만, 얼마 전에 우리가 피델리오에서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에바 마리아 웨스트블록,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본 분입니다. 푸치니 작품 중에 그 서부로 간 아가씨에서 그 미나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젤리코 루치치도 이분도 엄청난 바리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오페라를 이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명의 젊은 격동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이 나옵니다. 시인이자 혁명가인 안드레아 셰니어, 그 다음에 귀족의 딸인 마달레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인으로 신분으로 태어나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혁명정부의 핵심 간부가 되고 결국 그 로베스피에로의 이제 측근이 돼가지고 이제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혁명정부의 간부,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극을 이끄는 거고요. 이 카를로 제라르는 하인으로 있으면서 사실 언감생심,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는 자기 귀족의 딸인 마달레나를 짝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인이면서 이 상류층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층민의 어떤 아픔을 대변을 해주는 당시 시인이면서 혁명가인 안드레 셰니어는 이 제라드가 존경을 하죠, 실제. 그래갖고 구명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마달레나의 사랑 때문에 사실 안드레아 셰니어를 고발하는 뭐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결국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는데, 과연 마달레나가 안드레아 셰니어를 위해서 함께 죽을 정도의 두 사람의 사랑이 지금 쌓였나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공감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페라지만, 이 분위기 깨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이래도 깊었나? 왜 그러냐면 실제 보면 파티에서 첫 만남이 있습니다. 관심은 서로 있었지만 무시당하고 또 마달레나 입장에서는 조롱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첫 번째 아리아가 이 셰니어가 이제 마달레나를 꾸짖는 즉흥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헤어집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완전히 헤어진 상태에서 하녀 베르시를 통해 갖고 희망이라는 편지를 이렇게 받게 돼 갖고 막연한 동경 상태에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한다고요. 아주 그 서로 쫓기는 입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과연 만나서 이 여인이 지금 남자를 위해서 지금 같이 함께 죽는 결정을 했다? 사실 조금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제가 봐도. 뭐 그래도 그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으로 오페라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사실 이런 공감대가, 낮은 공감대가 결국은 오페라를 좋아하는데 뭐 사실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그냥 사족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이제 귀족인 거만한 어머니. 그렇지만 딸에게는 뭐 더할 수 없는 어머니죠. 결국 딸을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마달레나가 혁명 세력한테 쫓기고 뭐 이 귀족의 딸이기 때문에 뭐 죽음 대상이지만 쫓기고 이런 과정에서 뭐 생활력이 있겠습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이 베르시라는 그 흑인 하녀는 사실 자기의 그 주인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파는 뭐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라만마모르타의 가사에도 나와요. 베르시가 몸을 팔면서 또 셰니어하고의 어떤 그 마달레나의 끈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편지를 계속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베르시도 감시를 당한 입장이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라드가 이제 마달레나를 찾아야 되니까 이 밀정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베르시를 계속 감시합니다. 자, 연출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제 데이비드 맥비커입니다. 우리 구독자 중 한 분 댄스 데칼 하시는 분도 이 맥비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댓글 보니까 2007년에 영향력 있는 동성애자 100인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동성애자 같습니다. 이분은 정통극을 고집하지만 굉장히 그 정통극을 참신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 작품은 엄청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다뤘던 그런 오페라 중에서도 뭐 이렇게 많습니다. 지휘자도 대단하신 분이죠. 안토니오 파노라고 이 지금 그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이제 상임 지휘자시죠. 음악 감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2002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뭐 거의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2023년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하더라고요. 벨기에 왕립극장에서 이전에 한 10년 동안 또 음악 감독을 연기하셨던 분이고요. 이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이제 그
독일 아주 유명한 또 지휘자시죠. 이분의 조수로도 이렇게 젊었을 때 보냈던 모양입니다. 자, 1막입니다. 이 콴이 백작성입니다. 지금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실 시절이 굉장히 하수성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이니까 이 사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인데 또 이렇게 또 파티를 엽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혁명 주도 세력에게 이제 어떤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라드가 이제 파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불만이 엄청납니다. 이 제라드는 혁명의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귀족의 이 흥청망청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다가 준비를 하면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을 계속 비난하면서 그런 아리아를 부릅니다. 뭐 그 소파를 보면서도 어떤 귀족들이 늙은 귀족들이 빈둥거리면서 또 뭐 결국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의 이제 그 노래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지금 이제 막 그 힘들게 이제 의자를 옮기고 있으니까 결국 하인의 대물림이죠. 결국 자기 본인도 하인이었었는데 자식까지 낳아서 이제 결국 하인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롱 섞인 불평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으로 치장된 이 저택을 증오한다는 아리아를 부르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 마달레나 우리의 주인공 마달레나가 이제 지금 베르시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또 제라르는 먼발치에서 항상 짝사랑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차지만 그래도 이 그녀에 대한 이제 사랑만큼은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꿈은 죽어 없어져도 그대는 영원하리라. 백작 부인이 이제 아직 마달레나가 이제 지금 파티 의상도 안 입고 있는 걸 보고 막 꾸짖습니다. 마달레나 입장에서는 이 파티 의상인 코르셋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을 너무 쪼으니까 입기가 싫다고 뭐 이런 이제 쪼크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손님을 맡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안드레아 셰니어하고 이제 뭐 음악가, 뭐 프레빌 소설가 이렇게 세 명이 들어오면서 아마 프레빌은 이제 이 백작 부인을 평상시에 좀 알았고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셰니어는 이제 오늘 처음 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안드레아 셰니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개혁가이면서 혁명가이기 때문에 이런 파티가 못마땅한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게다가 이제 백작 부인이 이제 이렇게 무시까지 합니다. 소개를 시켜주는데 인사도 안 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수도 원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든 관심이 이제 수도 원장한테 쏠립니다. 왜냐면 이 수도 원장은 아마 이 왕을 이렇게 아련하고 왕을 자주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나 봐요. 뭐 어쨌든 이게 신분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1신분이죠. 제1신분입니다. 귀족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서 수도 원장한테 지금 작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대해서 이제 지금 묻고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수도 원장이 제3신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 제3신분이 성직자와 귀족들을 제한 사실 인구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 이제 사람이 이제 제3신분인데 제3신분 내에 이제 부르주아, 농민, 상인, 상공업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이 이제 이 3신분이죠. 그러니까 3신분이 지금 무언가를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지금 이제 알고는 있는 거죠. 그래도 귀족들은 뭐 그런 그 상관없이 이제 극중국으로 이제 발레를 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이 백작 부인이 당신의 뮤즈신은 쉬고 있나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안드레아 셰니어가 시인이니까 시 한 편을 읊으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솔직히 이 참 아무리 높은 신분이지만 시인 보고 시를 읊으라고 하는 거, 코미디언 보고 뭐 코미디 한번 해보라는 얘기, 가수 보고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얘기가 아마 그 당사자 입장에서 제일 싫은 주문이라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그녀는 수줍어하면서 조용히 있고 싶어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토들거립니다. 백작 부인이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달레나는 자기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또 이제 골려줄 목적으로 이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내가 저 시인의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오게 하겠다고 이제 내기를 겁니다. 그러면서 수녀나 신부들에게 바치는 시를 듣고 싶어요 하고 이제 안드레아 셰니아한테 관심을 표하죠. 약간 짓궂게. 그러니까 이 안드레아 셰니아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사랑과 같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고 막 웃고 그럽니다. 안갚음을 했다고. 그러니까 안드레아 셰니아가 몹시 지금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엄마나 딸이나 지금 똑같죠. 귀족인 것도 못마땅한데 하는 짓이 이제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즉흥시 중 하나, 어느 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를 이제 점잖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달레나는 부끄럽고 무안하고 이래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이제 백작 부인이 이제 가보트를 추자고 이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 상태 서민들이 노동과 비슷한 걸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파티장으로 막 와서 뭔가를 요구를 하니까 제라르가 이제 문을 열어준 모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작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제라르를 나무래죠. 그러니까 이제 제라르가 거기서 이제 뭐 사실 이게 혁명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인복을 벗어 던지면서 내가 이런 당신네들 같은데 밑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먹고 사는 게 부끄러웠다 하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저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인이 이제 지금 백작 부인한테 지금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여기 제라르 저놈 독서가 그를 파멸로 몰아넣어서 하는 게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금서 시민이 이제 주인이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금서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책을 이제 제라르가 즐겨 읽었겠죠. 아무래도 혁명 주도 세력이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용서를 구하냐고 아버지까지 데리고 이제 나가버립니다. 이러면서도 뭐 상황은 귀족들의 상황은 뭐 분위기는 뭐 다시 추스리면서 노는데 다시 전념을 하죠.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단적인 상황이 이게 이제 1막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이제 혁명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2막, 아까 4막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